네, 오늘도 오랜만에 결기 있는 판사로 유명했던 방희선 변호사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사법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불구속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속되고 하는 우리 법이 과연 일관성이 있느냐, 법 적용이, 그런 문제를 다뤄보는 겁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변호사님. 예.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씨가 북한하고 연결된 쌍방울의 김성태 씨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김성태 씨가 심양에 있을 때 국제전환을 했다라고 지금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 중요한 거 아니고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거를 우리 변호사님이 판사도 해보셨으니까 판사들은 어떻게 듣나요? 저도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부인을 하는 경우에 네. 국제정화라고 하는 거는 그 쉽게 뭐 술자리에서 부탁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전화고, 또 그 이화영 씨가 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과연 판사들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주장하면 그걸 다 받아주는 게 우리 판사의 일반적인 심리인지 아닌지 한번 좀 궁금해서 한번 네.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뭐 아니, 어차피 하다 아니, 보면 그리고 부인하면 다 인정해주는 판사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내가 말씀을 좀 드리면 재판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다는 거는 그게 대충 얼마 물린다고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판사들이 간단치가 않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재판을 할 때 뭐 어떤 사람들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인한다고 다 괜찮아지면 이 세상에 부인해서 재미 못 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의 부인을 하든 시인을 하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여러 주변 정황, 상황, 다른 사람들의 진술, 자료 등과 이렇게 앞뒤를 맞춰봐 가지고 그게 말이 상황에 맞느냐 아니냐 이걸 면밀히 따져봐요. 판사들이? 그럼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할 뿐 아니라 나중에 다른 것하고 다 이렇게 맞춰보고 대조를 하죠. 그래서 부인하는 것이 상당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자꾸 부인한다. 네. 그러면 그거는 그 엉터리 진술, 쓸데없는 부인으로 보고 네. 부정적 평가를 내리죠. 부인을 하지만 그건 받아들이지 못한다. 만약에 맞다, 형을 할 때 인정한다. 더 부과해서 할 수도 있는. 대부분 그런 경우는 형이 좀 더 무거워지는 게 있죠. 그래요, 우리나라. 확인되는 사실을 부정하면 네. 그 형은 좀 가중사유라고 불러요. 옛날에 우리도 거짓말하면 매를 번다란 말을 네, 그렇죠. 많이 썼는데 네. 우리 법원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다. 터무니없는 부인, 이유 없는 쓸데없는 부인, 뭐 이런 거 잡아떼는 거. 그 옛날에 그 사회에서 속된 말로 무슨 괘씸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괘씸하다 그러는 건 아니고 원래 그 양형 사유상 이론적으로도 그 터무니없는 부인을 하고 부정을 하면 그 재판 심리를 혼란시킨다고 해서 형을 가중해서 높이는 게 맞아요. 그건 왜냐하면 미국서도 그건 명확하게 양형 기준표에 가중 사유가 나와 있어요. 미국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미국은 양형 기준표라는 기준표 책자가 있거든요. 항목이. 수백 가지 항목이. 예. 그 중에 명확하게 들어있어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 네. 그거를 부인한다. 네. 그래서 아니라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럴 경우는 형을 가중하라고 돼 있어요. 얼마. 판사들이? 판사들이 아니라 판사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어요. 아예. 그럼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례가 있었죠. 예전에 그 유명한 일이 있었는데 아다시피 묵비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의 불리한 짓은 안 한다, 안 할 수 있다. 불리한 짓은 안 한다.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그리고 있다. 또 미국식으로 말하면 자기 부재 거부 금지 특권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부자는 없을 부자에다가 죄제자. 없을 뿐아 짐을 짓는다는 부재. 아. 자기한테 죄를 씌우게 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부재 거부. 네. 부재 거부. 네. 그러니까 self incrimination이라고 그러는데 자기한테 죄가 될 만한 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자기한테 죄가 되는 건 네가 싫다라는 안 하는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백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냐면 그거 가지고 이제 다퉜어요. 뭐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는데 네. 어떤 뇌물을 받았냐고 딱딱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법원 재판도 아니고 네. 수사 과정이에요. 네. 미국은 네. 수사 과정에서 부인해도 형을 가중한다고 돼 있어요. 아, 양형표에 법원서 만든 양형표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뇌물을 받지 않았냐라고 수사 과정에 FBI에서 조사할 때 내밀었는데 나는 그런 거 안 받았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게 나중에 공판 과정에서 전부 드러나니까 이 사람은 쓸데없이 국가의 그 수사 권한을 그 우롱했다. 아니 본인이 그 죄를 안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그게 게 권리가 아닌가요? 미국 헌법상 그것은 기본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아니냐고 네, 다퉈져서 기본권. 네.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를 했는데 그 문제 가지고. 그때 그 사건을 다룬 그 주심 판사인 그 안토닌 스칼리아라고 하는 대법원 판사가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네. 그 사람이 명확하게 판시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런 거는 묵비권이나 자기부재 거부권에 속하지 않는다. 묵비권도 왜냐하면 아니고 자비부재 속하지 거부권도 않는다. 아니다. 왜냐하면 네. 자기의 불리한 진술을 하자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그냥 말을 안 하고 대답을 안 할 수 있는 권리 한도이지 그게 묵비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아니다 아니다. 라고 난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할 권리 준 적은 없다. 그 거짓말이다 이거.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처벌을 더 받아야 된다. 아 미국에서는 그 아예 양형표에 들어가 아예 있다. 확립된 판례도 있고 대법원에서 양형 진입표에 판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면 할 말이 없으면 그냥 대답을 못 하겠다고 가만히 있든가 그냥 말을 안 하면 되지. 그거를 넘어서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라고 부인하는 것은 그거는 벌 받을 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부인하는 건 우리도 그래서 아마 좀 양형을 가중하는 인자로 돼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거든요. 네. 근래 뭐 진중권 씨가 무슨 말을 했는데 네, 교도소에. 교도소나 구치소가 자기 죄져서 왔다는 놈은 있냐? 네, 네.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러잖아요. 다 그래요 버릇이 사람들인데 음. 그걸 다 받아주면 재판이 되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자백하는 사람만 처벌받고 그렇지. 부인하는 처벌 안 받으면 그게 정의롭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인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검찰이 기소한 게 뭐가 잘못됐다.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을 때 네. 설령 인정이 되든 안 되든 저 사람 입장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납득이 되는 그 부인 주장을 해야지 모든 걸 앞뒤를 재보니까 이건 틀림없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자꾸 속된 말로 떼쓰면서 어거지 부리고 부인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 법정에 임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해서 형을 가중하는 게 맞죠. 그건 이론상으로도 다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심리를 해보면 옛날에 판사들이 그냥 그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자료, 다른 사람들의 진술, 그죠? 여기 다 있잖아요. 그걸 다 크로스 체크로 맞춰봐요. 맞춰봐서 저 사람 말이 만에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네. 여러 사람 말은 그렇지만 만에 하나 뭐 그렇게 부인할 수도 있겠다 싶은 여지가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네. 이거 아무리 봐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부인하는 건 오로지 면피용으로 떼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그거는 인정이 안 될 뿐더러 형을 가중하죠. 그리고 특히 판사들이 어떤 사람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 나는 아니라고 한데서 그 말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틀리게 거짓말하죠. 요만한 꼬맹이도 거짓말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객관적인 정황에 비해서 진위를 가리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씨처럼 나는 몰랐다. 뭐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게 예컨대 네. 그 여러 사람의 진술이 있잖아요. 네. 특히 이재명 씨 진술 중에 제일 웃기는 거는 나는 김성태 씨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모른다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여러 상황을 봐서 뭐 재판에서 심리에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김성태 씨라든지 이화영 뭐 관련 사람 다 조사한 게 그걸 판사는 보고 있잖아요. 보고 나면 이 사람이 아는 사이가 맞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는 사이가 맞는 걸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으로 모른다는 것 자체가 허위 진술로 그러네. 분류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나는 전화도 한 적 없다 그러는데 전화한 사실이 나온다. 네. 뭐 전화한 사실이 과거에 했던 사람들은 전화 접속 기록도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정진상 씨도 나오잖아요. 국제전화 수십 번, 아니 정진상이라는 사람도 나오죠. 뭐 100번 이상 했다면요. 그런데 통상 안부 전화를 했다는 게 그 판사들은 바보입니까? 안부 전화를 100번씩 합니까? 매일 보는 중마고 친구가 아닌 다음에요? 충마고도 그렇게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뭐 그런 사이라면 모를까. 매일 뭐 아침에 밥 먹었냐, 뭐 이런 사이가 아니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화한 시간이나 또 동기 등등을 보면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김성태 씨를 전화했다는 게 김성태 변호사에 전화했다는 게 그냥 한 게 아니라 네. 그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최측근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그때 대북 관계 한다고 만들어 놓은 스마트팜만 만들어. 대북 관계를 하겠다고 특별히 만들어 놓은 평화부지사라는 정치적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하면서 자기하고 밀접히 관련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자금도 받은 게 다 드러나서 그렇죠. 그 사람은 거의 한 몸인 게 나타나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선양에서 대북 관계 뭐 협조를 한 것도 다 맞는 거고 하려고 그런 거고 네. 그 과정에서 뭐 관계자랑 만나서 있다가 그 선양이라는 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네. 특별히 전화를 해서 뭘 전달을 하고 네. 거기서 이재명 변호사에 대답을 했다. 네. 그게 뭐 술자리에서 누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잠깐 바꿔서 거칠게 인사했다는 거 종류가 맞습니까? 그런 종류의 일은 매우 중요하고 특이한 일이라서 그 사람들의 진술이 다 맞다. 통화한 사실이 맞으면 그건 이재명 씨가 말한 건 전혀 인정이 안 되죠.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나요. 잊어버릴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하죠. 누가 왜 바꿔줬는지 모르겠다는 건 그건 궤변이에요. 그건 궤변입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 사람하고 통화했다면 다 기억하죠. 적어도 아니 이재명 씨 자신이 이재명도 그런 전화는 매우 중요하고 특이한 전화라서 네. 영원히 기억할 일이죠. 그렇게 아 그거 나 그때 대북 관계 때문에 아 그때 누구누구랑 통화했었다. 그런 건 평생 기억할 일이죠. 판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줘요. 당연히 판단하죠. 안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재판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 지금 무조건 부인하는 거는 저건 어떻게 보면 매를 버는 걸 수도 있네요. 속된 말로 그렇죠. 저 사람은 상당히 봐서는 글쎄 아마 근데- 그게 대중을 속이는 데는 재미를 보는지 속이는 데는 대중은 군중심정주의니까 그거 속는다고 봐서 재미를 드린지 모르나 법정의 재판은 굉장히 냉정하고 치밀합니다. 어쨌든 판사들이. 근데 민주당 대표고 또 거기에 뭐 검찰에서 고위직 지낸 분들이 변호사로서 와 있잖아요. 또 그 재판부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재판부와 가까운 동기동창으로 또 변호인들을 구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판사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저 사람이 저렇게 진술한 걸 맞다라고 판단해 주지는 않나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는 뭐 그냥 명백히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런 식의 심리적 동기는 없습니다. 그 판사를 믿어도 될까요? 그 정도를 뒤바꿀 판사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아무리 잘하니 못하니 해도. 그건 그런 걸로서 친분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나타난 사실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논리적 추론작용이라서 그 정도는 능히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의 이제 체포안이 올라가면 국회가 부결시키고 할 텐데 그렇게 부결시키고 올라와서 저분이 이제 난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을 하면은 체포 동의안에서 부결된 것까지 포함해서 쉽게 말하면 괘씸죄를 더 추구할 수도 있을까요, 우리 재판부가? 엄중한 재판부를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한 결국은 소위 말해서 매를 벌게 되겠죠. 나중에 형을 선고할 때. 해온 행태에 대해서 다 책임을 묻겠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에서 구속할 수도 있고 직접. 법정에서 그 정도 결기 있는 판사가 있을까요? 있을걸요? 그러면 또 야당에서는 또 정치 판사다 하고 또 이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정치 운운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서 퇴출될 정도가 돼야죠. 이번에 그래야 윤석열 정상적으로. 검사 독재하고 떠들고 있는데 그때 되면 또 암흑의 판사 독재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정도 떠들 지경이면 그 사람들은 이제 소위 법치국가에서 살 수 있는 국민이 아니니까 이 사회에서 아웃시켜야죠.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미향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분의 그 이제 후원금 그란지 여러 가지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자통 간첩단 사건이 터졌는데 윤미향 씨의 전 보좌관이 또 연루돼 있고 합니다. 근데 저 양반은 지금 아주 떳떳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검찰이 기소할 때 봐준 거 아닌가요? 그때 아마 윤미향 씨도 내 기억은 삼삼한데 일단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네. 섣불리 신병 처리를 못했을 거고 그때 보면 아마 민주당에서도 자기네에서 출당하는 건 해서 현재 무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특별히 보고 안 해줬어요. 근데 그때 국회 체포 동의안을 보냈었나요? 보내지도 않았죠. 근데 끝나서 아마 그때 보내서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저앉았을 수도 그 있어요. 문재인 시절의 검찰이라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국회 구도가 아무리 출당한다는 형식이잖아요. 지난번에 왜 저 뭐죠 꾸어오기 하는 식으로 보면 이름만 출당시켜놓고 자기네끼리 또 그렇죠. 뭉치잖아요. 그럼 혹시라도 해봐야 이거 안 되고 그러면 부담만 된다 그러면 기소를 시켜서 형을 받으면 되겠다고 하는 수가 있죠. 과거에도 왕왕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정치권의 압력이 너무 세서 검찰이 그걸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거에 관계없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다시 오랫동안 그 정치나 권력이 국가 전체를 막 쥐고 흔들잖아요. 몸통처럼. 그러면 다른 기관들이 거기에 휘둘려 왔잖아요. 그걸 정면으로 승부를 못 보고. 조국 최근에 보면 노웅래 같은 사람도 노웅래, 네. 당연히 구속이 돼야 마땅한 사람인데 그걸 자기들이 작당을 하고 부결을 시키니 아니 뭐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건 그 좋은데 부결시키면 예전에는 결기인 아주 오래전에는 결기 있는 놈들은 한 번 더 한 적도 있어요. 계속 검사들이 그 추가로 다시 청구한 적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있는데 지금 상황 가선 그래봐야 그 이제 뭐 자기들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저 거대 야당을 건드려서 일만 방해가 되고 좋을 거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숙으로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할 때 무조건 부인하는 거는 매를 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나 검찰이 기소를 할 때 되면 자기네 입장이라든지 정치적 역학 관계를 봐서 기소의 범위를 줄인다. 그런 건 나타나는 현상이네요. 대표적인 예가 한명숙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명숙 얼마나 부인했습니까? 부인했죠. 법정에서 온갖 실험을 다 해보고 네. 뭐 현장 검증을 해달라, 차를 모아서 트렁크에 실어봐달라, 뭐 공관에 가서 백을 놔둬달라 하고 별별 일을 다 해봤지 않습니까? 해서 얼마나 본인은 또 남들이 보기에는 지지자가 볼 때는 야, 저 정도면 상당히 뭐가 억울한 게 있나 보다 하고 그 동정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는데 네. 결국 법원에서 뭐가 됐습니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형 나왔잖아요. 네. 네. 또 검찰하고 또 달리 움직이는 게 재판부다. 지금 뭐 법원은 넘어온 사안이 맞냐 틀리냐를 가리는 거니까 그건 사실은 상당히 그냥 냉정한 면이 있죠. 지금 우리법 연구회가 다수이고 김모 대법원장이 있는 재판부에 대해서 불신하겠다는 의견도 많거든요. 그래도 그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소위 이제 본안의 최종 판단이라고 하는데 본안의 최종 판단은 방법이 없습니다. 아하. 그거는 그동안 봐준 일이라는 건 신병 처리할 때 구속할 때 영장을 기각하거나 하는 거는 그게 뭐 전체적인 판단이 아니니까 일부 자기들 분위기에 따라서 휘둘리기도 하는데 아하. 그 나중에 본안 판단은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판결을 하고 그것이 항소되고 상고가 되잖아요. 네. 그걸 그렇게 자기들 자의적으로 임의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을 가진 판사는 없죠. 그건 안 되죠. 영장은 항소가 없잖아요. 아. 한 번 하고 끝나잖아요. 자, 누가 하면 잘했든 못했든. 아. 그리고 끝나는데 재판은 판결이 남고 판결이 또 항소해서 상소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닌 판결을 억당히 해봐야 위에 올라가서 다 취소되고 깨질 거 아는데 작심하고 나는 엉터리 가짜 판결을 쓰겠다라고 마음먹을 정도의 괴물 같은 판사는 없지 않을까요? 그 영장 적부심 이런 건 정식 재판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판사가 하는 거니까 그건 일종의 신청 행위에 불과한 거라서 별거 아니거든요. 궁극적인 게 아니고 근데 판결은 궁극적으로 최종 판단을 써야 되잖아요. 네. 판결문으로 남잖아요. 네. 그게 또 상급심에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야 이건 뭐 위에 가서 질망정 나는 대충 쓰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 상고심에 가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판결을 했던 1심 판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처벌을 받거나 뭐 인사 불이익이 처벌을 받지는 않는데 인사 불이익은 되게 받겠죠. 뭐 상급심에서 봐서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야 고민스럽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건 좋은데 아니 이 뻔한 걸 왜 재판했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게 되죠. 우리 옛날에 과거 재판할 때 항소심을 해보면 1심 판사 중에 가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재판하는 거야? 네. 이래갖고 그 항소심 상급심에서 알아요 그 사람을. 하도 유명하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속된 말로 찍혀요. 아 저 사람은 돈 맡기면 안 되겠네 이래가지고 그 불이익을 받죠.